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 하던 거라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죠? 네. 기억납니다. 기억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전인데 기억 안 나면 되나? 뒤에 사람 잘 보여요? 네. 젊다고 뒤에 가고 이제. 그렇게.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아마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기억이 안 날 건데.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자,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기대가 뭐냐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사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불안의 원인을 얘기하다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왕이 입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입던 옷을 우리가 입고 여기서 옆에 사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재산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도 입는 옷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금반스 입은 사람 있나 혹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대신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대가 점점 높아졌다면 기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불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능력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주의는 뭐냐면 불안이 생기는데 여기서 불안이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오히려 유용한 얘기를 한 세 가지로 이제 알랭드 보통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게 책임이 자기가 아니고 오히려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있다는 이론이에요. 자,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안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위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계급이 이제 중세사회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사회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위에가 왕이 있고 저기가 네 개로 돼 있죠. 제일 밑에 왕이 있고 밑에가 누가 있어요? 귀족 계급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맨 밑에가 노예 계급이 있고 이제 농민 계급이 있고 이제 평민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에 왕하고 귀족이 여러분이 원하는 지위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게 없으면 위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대접해야 되는 게 평민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얘기는 농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민을 이제 평민이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다? 농민이다. 그래서 위안을 받아라. 위안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유럽이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낙타가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여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죠? 빌라도 총독 아시죠? 네. 빌라도 총독은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죄인이 되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추앙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뭘 가난한 거를 갖다가 너무 그렇죠. 위안이 좀 됩니까? 네. 좀 되는 사람도 이제 있어요. 아이씨, 내가 가난하지만 난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여기 부자인데 갑자기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랭드 보통은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불안을 좀 해소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르크스하고 루소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해서 불을 쐈다.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바뀝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뺏어서 된 거기 때문에 부자는 죄가 많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뺏긴 게 편해요. 맞은 놈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 뺏은 놈은 참 편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나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여러분이 좀 위안을 받아라. 위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위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했고, 자, 이제 불안을 일으키는 성공 얘기입니다. 성공 이야기. 그럼 반대입니다. 이거는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게요? 빈자가 아니고, 아까는 가난한 사람 쓸모 있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쓸모 있다. 왜? 부자들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돈을 쓰지. 아이고, 가난한 사람 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면 부자가 돈 써야지 결국은 이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건 이제 맨드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씩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세습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덕적 가치를 지닐 때만이 정당하다. 여기 위에 세 분은 누군지 알겠죠? 이게 부의 세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데 부자가 세습되잖아요. 세습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적 가치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쪽에서 넘어갈 때 그렇게 부조리하게 세습을 했을 때는 이게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에서 왕으로 자식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까? 정당한 것 같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왕권으로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아들한테 왕을 물려준다. 그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생각 없어 지금, 그지? 아이 뭐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 거를. 그럼 북한 정권이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거는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겁니까? 뭐가 올바르지 않은 겁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 이 얘기를 할 때 이겁니다. 그러면 왕의 자식이 진짜 제일 똑똑하면 어떡할래? 그럼 이 바닥에 이 왕의 자식이 똑똑하다고 여기 세습하는 이 아래에는 무슨 철학이 갈려있냐면은 이거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종마 개념이 있다니까. 종마. 튼튼한 놈 말에서 말이 튼튼한 게 나와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야지만이 저렇게 세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정말 기업을 장자가 받았을 때 이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뭡니까? 부모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삼성을 줘버리면은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업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모르겠어. 팔아먹어야 돼. 주식 다 팔고 딴 데가 튈 것 같아. 이런 개념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멍청이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고용개혁의 주요 목표였다. 다시 말해서 고용개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 말한 평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평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민주주의가 좋냐 안 좋냐? 좋죠. 예, 민주주의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우리가 다수가 선택해서 뽑았는데, 자, 이 바보들이 여러분 좀 바보다 생각하면 날 뽑았어. 그럼 누굴 뽑을까? 바보를 뽑는 겁니다. 바보들이 모여서 바보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대신 두 분이 진짜 똑똑해. 공부 진짜 잘하고 제일 똑똑해. 우리는 바보야. 그럼 저 두 분한테 한 표를 주는 게 정당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도가 바뀐다. 좋다. 이 제도 갖고는 안 되겠다. 박사는 10표, 석사 5표, 학사 2표, 평민 1표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데모에 난리 나겠죠? 그러면 이건 또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뽑아주는 사람들이 띠디할 때 이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산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돈을 갖다가 준다고 푼다고 10,000원짜리 주면은 찍어주는 여러분들이 과연 많을 때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걸 보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 가난에 대한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지가 잘못해서 가난한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일종의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불운한 것이 아니고 실패자가 되면서 부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죄책감을 느끼려면 뜯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그냥 착칠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죽을 때 일견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다 뜯어갖고 부자 됐으니까 내 돈을 좀 나눠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 안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는 열심히 해. 사장이 더 열심히 해. 사장이 새벽 5시에 나서 일하는데 이것들은 월급 받는 것들은 그냥 10시 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와. 그래서 부자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것들은 게을러서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의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사회 진화론자가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난한 사람과 이제 부자를 낳았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부자를 욕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는 부자는요, 존경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는 어때요?
이거는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전부 물건을 배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 사회에서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은 부자죠. 이거는 진짜 작살내야 되죠.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뭐냐니까?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온다고. 가난한 것은 누구 탓이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새 말하고 거의 맞습니다. 궁핍한 젊은이에게 정부가 돕는 것은 스스로 일할 동기와 필요를 뺏는 것이다. 법이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없고, 낭비병이 심한 사람을 검소하게 만들 수 없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할 수도 없다. 이게 세미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지조론에서 얘기했던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현상하고도 이건 비슷한 거죠. 자,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돈을 풀어. 그러면 뭐 한다?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야. 국민연금을 쎄빠지게 넣은 놈이나 안 넣고 탱자탱자한 놈이나 국가는 다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넣은 놈도 이만큼. 난 하나도 안 넣는데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복지니까 이만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걸 갖다가 오히려 역평등이라고, 역차별이라고 그래요. 역차별 아시죠?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여튼 뉴스에 나오는 거 들으시죠? 지금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아니면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갑자기 뭐예요?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해주면은 이분들은 괜찮은데 쎄빠지게 시험 쳐가고 매년 재수해가지고 학원 다니고 집에서 고생하면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서 만세 하면서 엄마 됐다고 잔치하고 난리치는데 좀 있다가 저쪽에 알바생이 갑자기 나하고 똑같이 돼. 그럼 난 뭐야 이거? 이런 이제 역차별의 문제가 생겨요. 과연 이게 맞느냐? 이제 철학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하는 고통이 수치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한다? 모욕까지도 한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되면 이제 가난이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능력주의가 우리나라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가 되면은 가난이 부끄러운 걸 넘어서 갖고 수치스러워. 사실입니다. 엄마가 가난하면은 아이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가난하면 와이프도 부끄러워하고, 엄마가 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는 좀 쪽팔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걸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가 못해서가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뭐냐?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가장 경멸하는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다는 죄에다가 수치심까지 더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는 거예요. 이번은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자선행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언제 잘 보세요. 자선행위에 쓰는 $1000 가는데 $950는 차라리 내가 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불황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사람에게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이 적을수록 좋다. 자선행위로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질 수밖에 없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람 데일 카네기는 엄청나게, 여러분 알다시피 카네기는 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강철왕이에요. 이 사람은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사람한테서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사실은 자기개발이나 자기개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성공을 목표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게으른 사람은 자기개발 안 했단 소리예요. 자기개발 안 했던 사람한테 내가 자선을 해갖고 $1000을 주는 것보다는 $950는 쓸모없다. $50만이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다? 얻어먹으면은 얻어먹는 대로 차라리 능력이 더 없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성룡 같은 사람이 자기 그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고, 주윤발이도 기부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 중에서 나 조금만 더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했죠. 난 많이도 안 받아. 한 2억만 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갖다가 다 기부하겠다는 거 성룡이 했던 말, 제키 찬이라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어리석다면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주면은 다 깨먹을 거기 때문에. 자식이 똑똑하다면 줄 필요 없다. 어차피 그놈은 돈이 없어도 자수성가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번 돈은요, 자식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다 주윤발이 봤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홍콩의 그런 정신들이 참 보면 부럽죠.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 대에서 열심히 벌은 거를 벌어가지고 내가 쓰고 남는 거는 그 돈을 벌게 만들어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이 이제 많이 없어서 참 그런데 많으면은 저는 진짜 딱 정확히 애들한테는 뭐예요? 유류분은 줘야 돼요. 왜냐면 소송하는 것까지를 내가 애비가 돼갖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류분은 주고, 그래서 반은 애들한테 떼주고, 상속분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줬던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보험 넣는다 생각하고, 제 죽을 때까지 오시는 분한테만 드리겠습니다. 막판에 숟가락 얻는 사람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래 돈 얘기만 나면 아직까지 이렇게 돈 얘기 지금 하지 말자 그러는데 돈 얘기하면 우상하잖아. 그거 얼마 안 돼요. 내가 다 벌어봤죠. 내가 계산해 볼 때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는 불안의 원인을 갖다가 불확실성을 하나 꼽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이건 정말 철학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불확실해, 미래가. 뭐가 정확한 게 없어. 제일 아리송한 게 이 세상에서 불확실할 때가 제일 불안합니다. 내일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 중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긍정적인 불확실성이 아니고 부정적 불확실성이 생길 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100살까지 산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은 이게 내가 있는 돈 갖고 지금 먹고 살는지도 못 살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병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100살 산다는데 기분 더러워서 120 살면 더 이제 골치 아프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도 확정적인 게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연금이 좀 뭐 더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불확실하고, 어떤 놈은 연금이 다 깨먹어서 없을 거라고도 하니까 또 불확실하고, 옆에 아내는 당신 옆에 영원히 붙어 있겠다 하는 아내는 요새 계속 눈치 보니까 돈 없으면 도망가겠다고 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이게 전부 불안해. 옆에 있는 여자 하나가 달라붙었는데 꽃뱀 같고, 이게 전부 다 불안해. 그러니까 매사가 불안의 연속은 뭐냐? 퀴즈 마크가 들었을 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불확실성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안은 현대 야망의 한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망의 한여다. 야망의 한여다. 이런 얘기 참 쓰기가 힘든데 야망의 한여래요. 생계를 유지하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적어도 5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뜻대로 따라줘야 하는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회 위기 내에서 자신이 말하는 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불안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불확실한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5개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냐면 변덕스러운 재능이래. 내가 이거는 불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내 걸 몰라. 여러분 아직 자기 거 확실히 아는 사람. 내 재능이 정확히 이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 몇 명이 있냐. 이게 불확실해요. 내가 이게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번 해봤는데 나중 되니까 남들이 더 잘해.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느껴요. 난 엄청 피아노 잘 치는 줄 알았거든, 내가. 안 배우고 칠 때는 진짜 잘 치는 것 같았어요. 배우니까 개떡도 이렇게 못 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건 재능이 아니었구나. 멜로디만 재능이었구나. 반주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죠. 내 재능, 여러분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한번 다 해봐야 되는데 나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없어. 사업을 해보니까 넌 사업 먹기다. 사업해라, 사업. 그랬는데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판매를 해보니까 판매도 아닌 것 같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도대체 뭔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 나중엔 어때요? 아이씨, 난 재능도 없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단지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 하면은 굉장히 환경과 요인이 다 달라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재능은 한동안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그간의 성공마저 물거품처럼 만들고 만다. 무슨 말 알겠죠? 한 번 성공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전반기에 성공한 사람도 사업하다 성공했다가 깨먹기도 하고, 주식하다가 깨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 주식을 처음 했는데 엄청 따. 그래갖고 나 주식의 기재 같아. 재능이 있어. 그러고 올인했다가 쫄딱 망하고 나면은 재능이 아니야, 이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뮤즈라는 게 나와요. 뮤즈 아시죠? 뮤즈가 뭐냐면은 요정이야. 요정인데 이 요정들이 9명이 재능을 이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화에 보면은 뭐 그 재능이 여러 가지인데 그 9명이 요정이 다 움직이다가 이 신들이 마음이 바뀌어. 그럼 재능 싹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능도 영원한 게 아니더라. 이걸 모른다, 이 말, 모른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운이 내 맘대로 안 돼. 불확실하죠? 운. 로또 당첨될 운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안 사고서 있다고 생각해? 그건 더 웃긴다. 나는 인생에서 운이 좋아. 이런 사람 있나? 네. 운이 좋아요? 무슨 운이 좋아요? 운도 여러 가지잖아. 관운도 있고, 뭐, 재운도 있고. 남편은 남편 운이 좋아요. 과연 그럴까? 불확실한데, 저게. 그래서 이 불확실한 건 운이, 승리는 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운이 승리를 만드는 게 승리가, 아니, 내가 해놓으면, 야, 운이 좋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해놓은 거 가지고 운을 결판내는 거지, 운이 있다는 게 아니야. 아, 이해가 돼. 거꾸로라니까. 우리는 운이 좋아서 뭐가 된다고 하는데, 대놓고 보니까 운이 있었던 거야. 야, 씨, 이거, 그럼 운을 만들어 봐, 니가. 못 만들어. 그냥 대놓고 보면 전부 운이 좋았던 거고, 안 되면 운이 나빴던 거야. 그죠? 그래서 운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에 미래를 맡긴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냐. 운이 뭘까? 이걸 내가 사색을 한참 했습니다. 운이 뭡니까? 운이 움직임잖아요. 운수업, 이런 운자입니다. 운 움직이는 건데, 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이 뭐냐? 나는 운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 철학입니다, 이거는. 운은 마음이다. 마음의 선택이다. 오늘 내가 저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운을 딱 가다가 사고 났어. 그 마음이야.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운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매일매일 결정하는 것이 운을 그대로 찾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은 어때요? 불확실하다. 맞죠? 불확실해. 세 번째 볼게요. 고용주가 불확실해. 고용주 뭡니까?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 왜냐하면은 삶의 이 지위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용주다.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용주가 갑자기 기분 나쁘다. 야, 너 해고. 그럼 끝났잖아. 지가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그럼 내가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그냥 당할 수도 있지. 여기 몇 명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지금 내가 쳐다보는 사람은 위험해, 항상. 술 한잔 먹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너 인마 그만둬? 그럼 끝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고용주가 갖고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고용주 옆에 붙어서 알랑알랑 되는 놈이 동료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놨습니다. 쿠이차르딘이라는 사람도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해놨습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음험하고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탐욕스럽고 남의 이익에는 둔감함으로 적게 믿고 그보다 더 적게 신뢰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인간 믿지 마라, 이 소리야. 인간 믿지 마라. 또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과장해라. 이거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임수지만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당신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지금 잘 되고 있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괜찮은데 잘 되고 있나? 좀 어려운데요. 중간에 해고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언젠가 왼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는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나를 배신하고 살지도 몰라요. 이게 뭐라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불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내보고 교수님 하고 이때가 좋지. 나중에 또 수틀리 봐라. 딴 데 가서 근데 내욕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 있어요. 너무 그래 확정적으로 하지 마라 좀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야지. 다수는 착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므로 친절보다는 엄격함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러터졌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러터진 사람이 성공하지는 않아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좀 더 대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한테 안 휘둘린다는 거예요. 남 믿고 따라다니다가 배신당하고 울고 눈물 짜고 그게 인생이 되다 보면 여러분 전체로 뭐다? 맨날 불안한 거야. 어느 놈이 날 배신할지 모르고 맨날 믿었던 놈한테 당하고 누구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단은 고용주의 이익이 불안하다. 이것도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건데 고용주의 이익은 뭔가 하는 겁니다. 회사는 이익을 거둬 왕창 따. 그러면은 나눠줄 것 같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 열심히 회사만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회사는 한 판 따고도 더 딸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이게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 내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다는 얘기야. 회사에 걸려 있다고. 비단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그래야 돼요? 이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가고 되는 게 아니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항상 나는 잘하고 있는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하죠. 우리 사장이 뭐 재평한데 그건 불안하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전부 불확실해요. 이런 전부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회사는 내가 이까지 생각해야 되냐? 회사 잘 되는 거, 우리 고용주가 이익을 잘 보내야 되냐, 이런 거까지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아이, 들어 죽겠어. 그래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회. 자,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불안해. 이거, 내가 어떡하라고. 자,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압니까? 코로나 올 줄 어떻게 예측했어요? 내가 불안한 게 요새 그런 거야. 사실 내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좀 괜찮았다고.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 한 2년을 쉬지 뭐, 1년은 쉬지 뭐 이랬는데 2년째 갔네? 이제 더 쉬면 난 어떡하지? 이제 불안해.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것 같다가 데일타가 온다니까 또 불안해. 난 전혀 상관없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뭐가 세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전부 다 불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입니다. 내 동료, 그 다음 내 가족, 내 조직, 그게 전부 내 세계. 나중에 좀 더 커지면은 나중에 우주가 또 불안할 걸 막 이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안한 요소가 전부 다 나를 불안하게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난 계속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애덤 스미스가 얘기해요. 애덤 스미스 알죠? 예. 국부론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런 겁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국부론에서 뭐라 했냐면 애덤 스미스는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저녁을 먹게 되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그 주인이, 그 빵가게 주인이 자비로워서 우리에게 빵을 준 게 아니고 지가 이익 보려고 빵을 판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떤 상황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이 괜찮냐면은 인간에 설득할 게 아니고 자기애에 설득하라는 거야. 그럼 뭐냐? 이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이걸 주면 당신이 이런 이익입니다를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무슨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분한테 가서 이거 하나 사주세요. 저 이거 하나 사시면 이게 아니고 이거 사면 당신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르다는 것이 이미 벌써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득할 때도 내가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칸트의 도덕형 이상형의 기초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오늘. 그죠? 다 읽어보셨죠? 내가 할 게 없네. 넘어가고, 이거, 일단. 자,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부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들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덕형, 도덕 이상형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많죠. 수단으로 이용하면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한다. 이게 수단이에요. 그러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 이게 도덕형. 사실 칸트는 나중에 보면 엄청 도덕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칸트 철학을 좀 공부하겠지만은 한번 소위 말해서 순수한 이성을 비판했던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그걸 얘기하고 경제적 요구와 인간적 요구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이요? 정치적 요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이 나한테 엄청 뭐 인간적으로 교수님 뭐 이러다가 손해보면 안 온다는 얘기야. 아예 안 와. 손해보면 안 와. 이거는 10,000원짜리도 안 되네. 와서 먹는 게 이게 뭐야? 이러면 안 와요. 요새 먹는 게 좀 풍족하니까 오다가 내가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게 회장님 어디 가면은 이게 먹는 게 풍족 안 해서 다 깨질 것 같아. 그 걱정이야. 여러분들이 하여튼 너무 먹는 거에 신경 쓰면 자꾸 그러지 말고